1815년 봄의 런던은 창문에 유령의 손가락처럼 달라붙는 짙은 안개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는데, 이는 레이디 에반젤린 크로포드의 점점 더 어두워지는 앞날을 잘 보여주는 듯했다. 그녀는 침실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는 여인을 비판적으로 살폈다. 23살의 그 여인은 비교적 짧은 세월에 비해 너무나 많은 실망을 겪은 잿빛 눈동자 속에 지성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의 밤색 머리는 하녀가 소박하게 빗어 넘겨주었고,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진주핀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빛바랜 푸른색 실크 드레스는 세 번째 시즌을 위해 교묘하게 수선되었으며, 단정한 목선과 소매는 품위와 기울어진 갓의 모두를 반영하고 있었다. 또 다른 무도회, 또 다른 저녁, 젊고 예쁘며 부유한 데뷔탕트들이 유망한 신사들 앞에서 나비처럼 춤추고 치장하는 동안 벽을 따라 서 있어야 하는 밤이었다. 23살의 에반젤린은 이미 결혼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난 노처녀로 여겨졌고, 아버지의 도박빚 때문에 적절한 결혼이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이 그녀를 덜 괴롭혔을지도 모른다. 크로포드 경은 메이페어의 유행에 뒤떨어진 변두리에 있는 소박한 연립주택 외에는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마지막 안식처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에반젤린은 한숨을 쉬며 창백한 뺨에 혈색이 돌도록 꼬집었다. 그때 아래층 아버지의 서재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목소리는 너무나 긴급하여 좋은 징조일 리 없었다. 치맛자락을 그려쥐고 그녀는 조용히 층계참으로 이동했다. 그곳의 낡은 마룻바닥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그 비밀을 드러내곤 했다. 첫 번째 목소리는 그녀의 아버지의 것으로 지난 몇 년간 그래왔듯 혀가 꼬이고 절박했다. 하지만 두 번째 목소리는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권력과 특권의 명백한 권위가 담긴 깊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다. 블랙우드 공작 세바스찬 몽고메리. 그의 이름은 런던의 응접실에서 매혹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속삭여지는 이름이었다. 어둠의 공작으로 알려진 그는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얼굴의 절반의 흉터를 입고 광대한 시골 영지로 은둔했으며 사업상의 문제로만 드물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런 남자가 이 시간에 그들의 소박한 집에 와 있는 이유는 설명할 수 없었으나, 아버지의 다음 말이 끔찍할 정도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명확히 해주었다. 금액이 상당합니다, 전하. 하지만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겨울밤처럼 차가운 공작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건은 정확히 명시된 대로요, 크로포드.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사드렸소. 이제 당신의 채권자들은 내게 보고하지.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유일한 조건은 당신의 딸과 관련이 있소. 에반젤린은 아버지가 무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더듬거리자 입을 손으로 막고 숨을 죽였다. 공작의 대답은 소름 끼치는 최종 선언처럼 들려왔다. 레이디 에반젤린이 내 흥미를 끌었소. 그것이 당신에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 완전한 파멸이 될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협조에 달려 있소. 이 주안에 답을 기다리겠소. 물러나는 발소리와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공작의 퇴장을 알렸고, 에반젤린은 층계참에 얼어붙은 채 남겨졌다. 끔찍한 진실이 떠오르면서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에 부딪히며 세차게 울렸다. 런던에서 가장 두려운 남자가 그녀 아버지의 빚을 사들였고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녀는 아직 악명 높은 블랙우드 공작이 왜 하필 자신에게 눈독을 들였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보이지 않는 덫에 이미 걸려든 것 같았다. 지금이 바로 우리 채널을 구독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1000명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며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께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펜버턴 무도회장은 수십 개의 크리스털 샹들리에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으로 눈부셨고, 수많은 촛불이 아래에 비단과 세틴, 보석의 바다 위로 황금빛을 던지며 런던 사교계가 숙련된 과시로 부와 인맥을 뽐내고 있었다. 레이디 에반젤린 크로포드는 벽을 따라 서 있었다. 그녀의 빛바랜 푸른색 실크 드레스는 광택나는 무도회장을 가로질러 춤추는 젊은 데뷔탕트들을 장식한 풍성한 레이스와 리본들 사이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소박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익숙한 광경을 무심한 관심으로 지켜보며 펜버턴 부인의 17살 딸이 웨슬리 경의 칭찬에 가식적으로 웃는 동안 그녀의 어머니가 거의 감추지 못한 계산적인 눈으로 지켜보는 것을 알아챘다. 결혼시장은 훨씬 더 많은 샴페인과 상품에 대한 훨씬 덜 정직한 설명이 동반된다는 점만 빼면 가축 경매장과 다를 바 없는 교묘함으로 운영되었다. 에반젤린은 미지근한 펀치를 홀짝이며 아버지와 함께 무례하지 않게 자리를 뜰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세고 있을 때 익숙한 인물이 그녀 곁에 나타났다. 그녀의 어린 시절 친구이자 메리웨더, 자작의 둘째 아들인 토마스 해링턴은 과장된 격식으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 후 그녀 옆벽에 기대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비엔나 주재, 영국 대사의 비서로 해외에 나가 있었고, 오늘 밤 그의 예기치 않은 등장은 평소 쾌활한 푸른 눈에 담긴 걱정을 알아채기 전까지 잠시 그녀의 기분을 밝게 해주었다. 그는 서두 없이 런던이 그녀의 아버지와 다름 아닌 블랙우드 공작에 관한 가장 충격적인 소문으로 떠들썩하다고 알려주었다. 사교계에서는 크로포드 경이 상당한 도박빚을 해결하기 위해 은둔하는 귀족에게 그녀의 손을 약속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이는 너무나 충격적인 전망이라 에반젤린은 하마터면 펀치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사교계가 어둠의 공작이라 부르는 그는 이베리아 반도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얼굴 절반이 화상으로 망가졌는데, 이는 그의 영혼 속에 도사리고 있다고 소문난 어둠의 물리적 현현이었다. 그는 블랙우드 매너라는 광대한 시골 영지로 은둔했고, 사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만 모습을 드러냈으며 그를 마주치는 불운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고 전해졌다. 어떤 이들은 그가 사소한 모욕 때문에 결투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저택의 동쪽 별관에서 흑마술 의식을 행한다고 속삭였다. 토마스는 이 이야기들을 전하며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고, 공작이 터무니없이 부유하지만 사업과 사적인 문제 모두에서 지극히 무자비하다고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에반젤린은 수년간의 숙련된 품위로 평정을 유지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토마스가 밝힌 사실의 함의로 복잡하게 돌아갔다. 그녀가 엿들었던 의문의 대화가 갑자기 끔찍하게 이해되었고, 그녀에 대한 공작의 관심은 일시적인 변덕이 아니라 계산된 인수였다. 그녀는 마치 그의 영지 중 하나처럼 구매될 운명이었고, 그녀의 동의는 구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재산가들 사이의 거래였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의 혈관에 얼음이 흐르는 듯했다. 과열된 무도회장이 그녀의 고통을 모른 채 웃으며 춤추는 커플들로 소용돌이치는 동안 음악은 명랑한 멜로디를 계속 연주했고, 에반젤린은 빛과 명백히 내키지 않는 신부를 수집하는 상처 입고 비통한 남자에게 묶인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다. 윈폴가의 소박한 연립주택은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비에 더욱 움츠러드는 듯했고, 이는 에반젤린이 아버지의 서재에서 그와 맞서는 동안 빛바랜 벽 안에서 끓어오르는 폭풍을 반영했다. 크로포드 경은 책상 뒤에 구부정하게 앉아 있었고, 반쯤 비워진 브랜디병 옆에는 붉은 밀랍 인장과 위협적인 문구가 적힌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의 한때 잘생겼던 얼굴은 초췌해졌고, 슬픔과 도박의 유산이 때 이른 주름으로 새겨진 채 딸의 확고한 시선을 피했다. 소문은 사실일 리 없다고 에반젤린은 주장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가축처럼 팔려가지 않을 것이며,
특히 런던의 가장 강인한 영혼들조차 오싹하게 만드는 평판을 가진 남자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비난에 움찔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은빛이 섞인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블랙우드 공작과 있었던 일을 설명하려 했다. 그렇다. 공작은 실제로 그들의 모든 미지불 빚을 사들여 그들의 재정적 미래에 대한 권력을 그의 손아귀 위에 집중시켰다. 하지만 아니다. 결혼에 관한 명시적인 약속은 없었고 단지 레이디 에반젤린에 대한 관심이 표현되었을 뿐이며 이는 답답할 정도로 모호했다. 그는 우리에게서, 특히 너에게서 무언가를 원해. 크로포드 경은 마침내 수치심과 당혹감이 뒤섞인 충혈된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너의 어머니와 관련된 문제라며 블랙우드 매너에 네가 와주기를 요구하는 것 외에는 자신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어.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언급에 에반젤린은 잠시 분노가 흔들렸고 의로운 분노 대신 혼란이 자리 잡았다. 12년 전에 돌아가신 온화한 어머니와 무시무시한 블랙우드 공작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의 아버지는 답을 주지 못했고 단지 그들의 시간이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아졌다는 충격적인 사실만 밝혔을 뿐이다. 공작은 그들이 집을 압류하기 전까지 단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고 그 집은 수년간의 줄어드는 형편 속에서 그들이 간신히 유지해온 마지막 피난처였다. 그 후에는 채무자 감옥의 공포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고 이는 그녀의 아버지가 지금까지 점점 더 절박한 수단으로 피해온 운명이었다. 에반젤린은 달아빠진 양탄자 위를 서성겼고 그녀의 마음은 자세히 살펴보는 순간 차 속의 설탕처럼 녹아버리는 선택지들을 빠르게 훑었다. 그들을 도울 만큼 부유한 친척도 없었고 팔 만큼 가치 있는 소유물도 없었으며 가정교사나 동반자로서의 그녀의 소박한 기술로는 그런 막대한 빚을 해결할 만큼 벌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딸의 미래까지 도박으로 날려버리고 그들을 상처 입은 얼굴만큼이나 동기가 어두운 남자의 자비에 맡겨버린 남자의 공허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서재는 그들을 옥죄는 듯 했고 벽들은 임박한 상실을 속삭이는 반면 비는 끊임없이 맹렬한 공격을 계속했다. 각 빗방울은 그들의 피할 수 없는 파멸을 향해 똑딱거리는 또 다른 일초였다. 이숨 막히는 임박한 재앙의 분위기 속에서 에반젤린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절망과 블랙우드 공작이 그녀나 그녀 어머니의 기억에 대해 어떤 사악한 의도를 품고 있든 간에 아버지가 만들어낸 이 어둠을 뚫고 나아갈 길을 오직 자신만이 찾아야 한다는 쓰라린 깨달음에서 태어난 결심이었다. 다음 사흘 동안 에반젤린은 아버지의 서재에 틀어박혀 물에 빠진 여인이 떠다닐 만한 어떤 조각이라도 찾는 절박한 기세로 산더미 같은 서신, 재무서류, 개인 문서를 샅샅이 뒤졌다. 크로포드 경은 진짜 고통보다는 브랜디에서 비롯된 편리한 두통을 핑계로 침대에 누워버렸고 그녀는 혼자서 그들의 위태로운 상황에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했다. 그녀의 아버지와 블랙우드 공작 사이의 연관성은 답답할 정도로 모호했지만 미납 청구서 더미 아래 묻혀있던 그녀의 어머니와 레이디 엘레노어 몽고메리라는 여인 사이에 오간 누렇게 변한 편지 묶음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에반젤린은 그녀가 공작의 어머니임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편지 내용은 그들이 함께 사교 시즌을 보내며 우정을 쌓았고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 관계를 유지했음을 암시했지만 그들의 관계의 정확한 성격은 애타게 모호했다. 더욱 시급한 것은 공작에게 진 빚의 규모를 상세히 기술한 문서들이었는데 그 금액이 너무나 천문학적이어서 에반젤린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렸다. 블랙우드 매너 자체에 대한 추가 정보를 찾던 중에 그녀는 가장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영국의 저명한 영지들을 담은 오래된 지도책 안에 끼워져 있었다. 빛바랜 양피지로 된 블랙우드 매너의 지도는
웅장한 저택의 예상 배치도뿐만 아니라 무심코 보는 사람에게는 거의 보이지 않을 희미한 잉크로 표시된 동쪽 별관 도서관에서 지하의 방으로 보이는 곳으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를 드러냈다. 여백에는 그녀 아버지의 틀림없는 필체로 블랙우드 금고 가문의 보물이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라는 글이 휘갈겨져 있었다. 에반젤린은 아버지의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심장이 세차게 뛰면서 가능성들이 머릿속에서 구체화되었다. 만약 그런 보물이 존재한다면, 만약 그녀가 어떻게든 블랙우드 매너에 들어가 이 금고를 찾아낸다면, 아마도 공작의 지배에서 벗어날 자유를 협상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서재 창밖으로 밤이 내리자 그 계획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게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대담하고 절박했지만 나름의 타당성이 있었다. 그녀는 공작의 블랙우드 매너 소환에 응할 것이고 그가 어머니와 관련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연관성에 대해서든 기꺼이 논의할 순종적인 딸로 자신을 내세울 것이다. 그곳에 도착하면 지도를 이용해 비밀 통로를 찾아내고 블랙우드 금고가 금이든 보석이든 혹은 협상 카드로 쓸 만큼 가치 있는 문서든 어떤 비밀을 담고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그 계획의 대담함 자체가 그녀의 혈관의 흥분과도 같은 전율을 일으켰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그녀의 변함없는 동반자였던 무기력한 체념과는 너무나 다른 감정이었다. 자정이 되자 에반젤린은 지도를 기억에 새기고 발견을 막기 위해 원본을 불태웠으며 가능한 한 빨리 블랙우드 매너로의 초대를 수락한다는 신중하게 작성된 편지를 공작에게 쓰기 시작했다. 무도회장 벽에 얌전히 서서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에반젤린 크로포드는 남자들이 그녀를 위해 결정하는 운명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비범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더 대담한 사람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비록 그 변화가 그녀를 런던이 어둠의 공작이라 부르는 남자의 소굴로 직접 이끌지라도 말이다. 블랙우드 영지로 가는 여정은 에반젤린을 점점 더 황량한 시골로 이끌었다. 잉글랜드 남부의 단정한 울타리와 경작된 밭들은 점차 고대의 숲과 안개 낀 황무지에 자리를 내주었고 고용된 마차는 거의 다니지 않는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힘겹게 나아갔다. 이틀째 되는 날 늦은 오후 블랙우드 매너의 위압적인 실루엣이 지평선에 나타날 무렵 에반젤린은 왜 지역 마을 사람들이 그 영지에 대해 조심스럽고 미신적인 어조로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건물은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마치 고딕 소설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솟아 있었는데 높이 솟은 첨탑, 검게 변한 돌, 그리고 희미해지는 빛을 보이지 않는 눈처럼 반사하는 창문들이 줄지어 있었다. 마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정원은 한때 분명 웅장했겠지만 수년간의 방치로 인해 반쯤 야생의 미로로 변해 있었다. 대리석 조각상들이 무성하게 자란 장미 넝쿨 사이로 엿보고 분수의 요정들은 담쟁이 덩굴 이불 아래서 졸고 있었다. 가고일들은 지붕선에서 조롱하듯 노려보았고 그들의 기괴한 돌 얼굴은 수세기 동안 그래왔듯이 소리 없는 비명이나 조롱하는 웃음으로 일그러져 블랙우드 가문의 여러 세대에 걸친 비밀을 목격하고 있었다. 마침내 마차가 웅장한 입구 앞에서 삐걱거리며 멈추었을 때 에반젤린은 그녀의 절박한 계획이 달려있는 연기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레이디 에반젤린 크로포드가 아니라 공작의 나이든 사촌인 레이디 엘리자베스 몽고메리의 유급 동반자인 에반젤린 스미스 양으로 자신을 알리는 편지를 미리 보냈다. 레이디 엘리자베스는 건강이 완전히 악화되기 전에 가족의 집을 방문하고 싶어 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허구는 어머니의 편지에서 얻은 진실의 조각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구성되었으며 수년간 해외와 은둔 생활을 한 공작이 그의 먼 친척 관계를 완전히 알지 못할 가능성에 도박을 건 것이었다. 나이든 집사가 방문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특유의 뻣뻣한 격식으로 그녀를 안으로 들였고 그의 흐릿한 눈은 그녀가 도착하면
레이디 엘리자베스를 그녀의 방으로 안내할 것이며 공작 전하께서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지만 손님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알릴 때 아무런 의심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가 따라 들어간 거대한 현관홀은 빛바랜 웅장함을 웅변적으로 보여주었다. 대리석 바닥은 세월의 발에 있었고 테피스트리는 먼지로 무거웠으며 가구들은 참을성 있는 유령처럼 홀랜드 천으로 덮여 있었다. 그녀가 언뜻 본 몇 안 되는 하인들은 그림자 속을 조용히 움직였고 그들의 표정은 그들이 지나치는 수많은 문들처럼 닫혀 있었다. 에반젤린은 기억 속 지도와 대조하며 각 지표, 즉 웅장한 계단, 초상화 갤러리, 그리고 결국 그녀가 찾는 비밀 통로를 숨기고 있는 도서관으로 이어질 동쪽 별관 복도를 눈여겨보았다. 공기 중에는 사용하지 않은 퀴퀴한 냄새가 밀랍과 다른 무언가, 저택의 악명 높은 주인의 존재를 암시하는 형언할 수 없는 남성적이고 살아있는 냄새와 섞여 있었다. 집사가 그녀를 놀랍도록 편안한 침실에 남겨두고 떠나자 에반젤린은 잠시 떨리는 반응을 보인 후 등을 곧게 펴고 자신의 가장극을 위해 가져온 몇 안 되는 소지품을 풀었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블랙우드 매너에 잠입했지만 그녀 계획의 가장 위험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었다. 이 미로 같은 집을 탐색하고 금고를 찾아내고 잉글랜드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진짜 목적을 알아챌 수 있는 남자, 바로 그 신비로운 공작에게 발각되지 않아야 했다. 사흘 동안 에반젤린은 부인의 동반자라는 역할을 이용해 광대하고 미로 같은 블랙우드 매너의 복도를 탐험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황을 엘리자베스 부인이 도착하기 전에 집에 익숙해지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는데 이 허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갔다. 나이든 집사 윈터스 씨는 공작 전하께서 해질녘 전에는 서재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알려주었고 덕분에 그녀는 낮 시간 동안 비교적 자유롭게 저택의 실제 구조와 기억 속 지도를 비교할 수 있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조금씩 더 멀리 나아가며 잠긴 문, 사용하지 않는 별관, 그리고 숨겨진 통로의 입구를 감추고 있는 도서관으로 가는 잠재적인 경로를 신중하게 기록했다. 그녀가 마주친 몇 안 되는 하인들은 그녀의 존재에 놀란 듯했지만 의심하지는 않았고 그들의 고립된 생활은 런던에서 온 새로운 대화와 소문에 굶주리게 만들었다. 가정부 파커 부인으로부터 그녀는 공작이 엄격하게 야행성 습관을 가지고 있어 밤새 일하고 전고가 훨씬 지나서야 잠에서 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 차를 가져다 준 젊은 하녀는 공작이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 블랙우드 매너에는 여성 손님이 한 명도 없었다고 속삭였다. 그의 흉터 입은 얼굴과 비통한 성미가 한때 온 카운티의 여심을 설레게 했던 잘생기고 매력적인 젊은 남자를 변하게 했다는 것이다. 가장 흥미롭게도 나이든 정원사는 공작 전하께서 오래된 도서관에서 몇 시간씩 보내며 마치 매우 중요한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가족 기록과 고서를 뒤진다고 털어놓았다. 저택 자체는 그녀 주위에서 숨 쉬는 듯했고 수세기의 역사와 비밀이 돌벽을 통해 고동쳤다. 어떤 복도는 뚜렷한 원인 없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고 다른 복도는 공작이 최근에 지나갔음을 암시하는 담배와 백단향의 희미한 향기를 품고 있었다. 초상화 갤러리에는 덮개가 씌워진 초상화들이 마치 영원한 애도 속에 있는 것처럼 검은 천으로 덮여 줄지어 있었고 잠긴 방들은 신비로운 목적으로 손짓했다. 사흘째 되는 날, 에반젤린은 아버지의 지도에 언급된 동쪽 별관 도서관을 성공적으로 찾아냈다. 그곳은 수천 권의 책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2층짜리 방이었고 불타는 나뭇가지를 움켜쥔 까마귀가 그려진 블랙우드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거대한 돌 벽난로가 압도하고 있었다. 지도에 따르면 숨겨진 통로의 입구는 특정 책장 뒤에 있었고 그녀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어떤 장치에 의해 작동되었다. 그 세 번째 날 저녁 황혼이 다가오자 에반젤린은 마지못해 자기 방으로 물러났다. 공작이 곧 집안을 돌아다닐 것을 알았고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섣부른 만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방 안의 작은 책상에 앉아 관찰한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을 때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파커 부인이 예기치 않은 메시지를 가지고 왔음을 알렸다. 전하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스미스 양을 초대하셨습니다. 가정부는 명백히 놀란 표정으로 알렸다. 8시에 작은 식당에서 기다리실 겁니다. 에반젤린은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가 동시에 두려워하고 필요로 했던 순간이 이제 닥쳐온 것이다. 위태로운 변장을 유지하면서 어둠의 공작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필연성. 단 한마디의 실수로 그녀의 절박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녀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다. 자정 무렵 에반젤린은 블랙우드 매너의 어두운 복도를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가 든 단 하나의 촛불이 긴 춤추는 그림자를 고대의 테피스트리와 빛나는 갑옷 위로 드리웠고 그것들은 텅 비고 심판하는 듯한 눈으로 그녀의 통과를 지켜보는 듯했다. 그날 저녁 일찍 공작과 함께한 저녁 식사는 신중하게 계산된 말들로 이루어진 긴장된 시간이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이야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듯한 강도로 그녀를 연구했지만 의심을 나타내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제 집안 사람들이 잠들고 가장 야행성인 주인마저도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녀는 아버지의 지도에 드러난 비밀 통로를 찾을 기회를 잡았다. 동쪽 별관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목재가 내려앉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그녀가 문을 세고 지표를 확인하는 동안 양탄자에 스치는 그녀의 치맛자락 소리만이 그 침묵을 깼다. 그날 일찍 가정부의 열쇠고리에서 조심스럽게 훔친 열쇠는 그녀의 손바닥에서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는데 이는 일주일 전에 절박한 에반젤린이라면 결코 생각하지 못했을 선을 넘고 위험을 감수한 명백한 증거였다. 마침내 그녀는 떡갈나무로 된 문에 다다랐다.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그 문은 도서관과 그 너머의 비밀 통로로 연결되는 전실로 이어져야 했다. 심장이 가슴속에서 세차게 뛰는 가운데 그녀는 훔친 열쇠를 꽂아 넣었고 낡은 자물쇠가 마지못해 그녀의 손길에 굴복하면서 나는 금속성 긁히는 소리에 움찔했다. 문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경첩 위에서 안으로 열렸고 예상했던 전실이 아니라 높고 커튼 없는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은빛 달빛에 흠뻑 젖은 넓은 침실을 드러냈다. 에반젤린이 물러서기도 전에 그녀의 시선은 가장 큰 창가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큰 인물에게 쏠렸다. 그의 넓은 어깨와 위험 있는 자세는 그가 예기치 않은 침입 쪽으로 돌아보기 전에도 즉시 알아볼 수 있었다. 블랙우드 공작이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고 달빛이 그의 얼굴 절반을 뚜렷하게 비추는 동안 그림자는 런던의 소문쟁이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묘사했던 흉터 입은 쪽을 다행히도 가려주었다. 그 얼어붙은 상호 충격의 순간 에반젤린은 세바스찬 몽고메리가 그의 소문난 흉터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턱선, 꿰뚫어 보는 눈, 그리고 그의 머리의 자랑스러운 자태에서 원초적인 남성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엉뚱하게도 알아차렸다. 공작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훨씬 더 위험한 무언가로 변하면서 그녀의 촛불은 거칠게 흔들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절제되어 있었지만 간신히 억제된 감정으로 진동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스미스 양? 아니면 제대로 레이디 에반젤린 크로포드라고 불러야겠소? 그녀의 진짜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그녀의 속임수를 유지하려는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났고 그녀가 구축한 신중한 허구는 공작이 포식자가 먹이를 구석으로 모는 듯한 유려한 우아함으로 그녀를 향해 움직이자 카드집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마음은 자정에 그의 개인 침실에 있는 것을 정당화할 설명, 변명, 무엇이든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가족 금고에 담긴 비밀이 무엇이든 찾아내고 이용하려는 명백한 의도로 거짓 명분해 블랙우드 매너에 왔다는 치명적인 진실만을 발견했을 뿐이다. 블랙우드 공작은 그렇게 큰 체구에도 불구하고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에반젤린이 흩어진 정신을 수습하여 도망칠 틈도 없이
그는 달빛 비치는 방을 가로질러 문을 닫고 잠갔다. 자물쇠에서 열쇠가 돌아가는 결정적인 딸깍 소리는 그들 사이의 침묵 속에서 끔찍한 최종 선언처럼 울려 퍼지며 판사의 망치처럼 확실하게 그녀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레이디 에반젤린 크로포드, 공작이 말했다. 그의 깊은 목소리는 상황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존재하지도 않는 친척의 동반자라더니 자정에 내 침실을 어슬렁거리는 당신을 보니 참으로 흥미롭군. 그는 그녀 주위를 천천히 맴돌았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절반이 그늘에 가려져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통제되어 있으면서도 유려했고 마치 특별히 수수께끼 같은 먹이를 평가하는 큰 고양이 같았다. 에반젤린은 턱을 들어 올리고 숨겨진 예비력에서 품위를 끌어모았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절박한 선택지들을 빠르게 훑었고 각각은 이전 것보다 더 믿기 어려웠으며 마침내 진실만이 뚜렷하고 치명적이지만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주며 남았다.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엿들은 대화, 아버지의 늘어나는 빚, 블랙우드 금고로 이어진다고 알려진 비밀 통로를 보여주는 낡은 지도의 발견, 그리고 그의 지배에서 벗어날 자유를 교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는 그녀의 절박한 계획까지. 그녀의 더듬거리는 설명 내내 공작은 불안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 절박함을 이해해달라는 부드러운 간청으로 말을 마칠 때까지도 그랬다. 그가 응답하기 전 긴 순간이 흘렀다. 그는 몇 개의 촛불을 켜기 위해 움직였고 촛불들은 점차 가려진 그림자를 밀어내며 처음으로 그의 얼굴 전체를 드러냈다. 흉터는 실제로 왼쪽을 따라 있었는데 치유된 화상 자국이 그의 눈과 입가를 약간 잡아당겼지만 런던의 소문이 그린 것보다는 훨씬 덜 흉측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가 마지못해 감탄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의 시선이 예상치 못한 즐거움으로 밝아졌다라는 것이다. 그러니 레이디 에반젤린,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내 아내가 되기보다는 도둑이 되겠다는 거군. 그 직설적인 말은 그녀에게 물리적인 타격처럼 와 닿았고 그녀의 최악의 의심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그녀의 생각을 가을바람에 흩날리는 나무집처럼 흩어버리는 질문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정말로 결혼을 의도했지만 그녀의 절도 미수에는 화를 내기보다는 더 흥미를 느끼는 듯했고 마치 그녀의 절박한 계획이 그가 예상치 못하게 매력적으로 여기는 그녀의 성격의 어떤 면을 드러낸 것 같았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변화했고 발각의 두려움에서 더 복잡하고 무한히 더 위험한 무언가로 변모했다. 그것은 말하지 않은 가능성들과 그녀 앞에 있는 남자가 그녀의 상상 속 괴물과는 거의 닮지 않았다는 갑작스럽고 혼란스러운 인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8대 블랙우드 공작 세바스찬 몽고메리는 가식과 품위를 모두 벗겨내는 듯한 눈으로 그녀를 연구했고 에반젤린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두려운 남자의 침실에 갇혀 자신을 유형에 처하거나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중에 붙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노출된 느낌과 동시에 역설적으로 수년 만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꼈다. 이제 당신은 나와 결혼해야 하오, 공작이 말했다. 그의 말은 위협이 아니라 공유된 공영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남자의 차분한 확신과 함께 촛불 밝힌 방 안으로 떨어졌다. 그는 그녀 뒤에 잠긴 문을 가리키며 그녀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 시간에 그의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만약 알려진다면 오직 결혼만이 그녀의 평판을 구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에반젤린은 가슴속에서 분노가 파도처럼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분노는 조심성과 품위를 모두 씻어내었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불꽃 튀는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의 도박빚을 통해 신부를 사는 남자와 편의상의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채무자 감옥에 가겠어요? 그녀는 자신의 위태로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반항적으로 턱을 치켜들고 선언했다. 놀랍게도 공작은 고개를 젖히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무시무시한 평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부하고 진정한 웃음소리였다. 그 웃음소리는 그의 용모를 바꾸었고 그의 강인한 턱의 각진 부분을 부드럽게 했으며 이제는 판단이 아닌 숨김없는 감탄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눈의 온기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방을 돌아다니며 추가로 촛불을 켰고 점차 런던 사교계가 그린 괴물과는 전혀 다른 남자로서의 자신을 드러냈다. 밝아지는 불빛 속에서 에반젤린은 그의 시선에서 지성을, 입가의 비틀림에서 냉소적인 유머를, 그리고 그의 얼굴 왼쪽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소문이 암시했던 것보다 훨씬 덜 끔찍한 흉터를 보았다. 그것은 단지 불과 맞서 싸우고 살아남은 남자의 표식일 뿐이었다. 그가 다시 말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와 뒤섞인 새로운 존중의 음색이 실려 있었다. 당신은 기계가 있군, 레이디 에반젤린. 그리고 정직함도. 대부분의 숙녀들이 내 자귀와 재산을 조차 보이는 가식적인 순종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자질들이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가 그의 피부에 밴 백단향과 가죽 냄새를 맡을 수 있을 만큼 가까웠지만 그들의 환경이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함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했다. 대신 거래를 제안하겠소. 그가 말했다. 한 달 동안 블랙우드 매너에서 내 손님으로 지내시오. 적절한 샤프론과 함께 모든 예의를 지켜서 말이오. 우리 사이의 결혼이 단순한 재정적 편의가 아니라 상호 존중과 진정한 양립성에 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시간을 내게 주시오. 그 기간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내 아내가 되는 것이 그토록 혐오스럽다면 나는 당신 아버지의 빚을 전액 탕감하고 당신의 평판에 아무런 흠집 없이 런던으로 돌아가겠소. 그 제안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다. 예상치 못하고 당혹스러울 정도로 관대했지만 에반젤린의 맥박을 뛰게 하는 함의로 가득 차 있었다. 무시무시한 블랙우드 공작 뒤에 있는 남자를 발견할 한 달, 세바스찬 몽고메리가 그녀가 존경하고 어쩌면 심지어 마음을 쓸 수도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산된 정밀함으로 그녀 아버지의 빚을 사들인 냉혹한 귀족인지 결정할 한 달이었다. 새벽빛이 공작의 침실 커튼 없는 창문을 통해 스며들며 에반젤린과 세바스찬 몽고메리가 그들의 이례적인 약속의 조건을 협상하며 밤새 이어진 비범한 대화와는 어울리지 않는 부드러운 장밋빛과 황금빛으로 방을 물들였다. 그들은 몇 시간 전 그의 침실에서 인접한 작은 거실로 옮겼고 그녀의 평판에 이미 가해진 손상에도 불구하고 예의를 위해 문은 일부러 열어두었다. 공작은 소년 시절부터 집안에서 일해온 어린 하인 토마스가 그녀가 공작의 개인 침실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놀라운 솔직함으로 설명했다. 이는 그녀의 의도나 그들의 논의 결과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 야간 방문으로 이미 손상된 그녀의 평판은 즉각적인 결혼이나 하인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만한 그럴듯한 대안적 설명을 통해서만 구제될 수 있었다. 세바스찬 초라는 공식적인 구애를 발표하자고 제안했다. 그녀가 그의 방에 있었던 것은 그녀 아버지의 빚에 관한 심야 토론 때문이었고 그 대화가 자연스럽게 그들 사이에 더 개인적인 관계로 이어졌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한 달이 어떻게 진행될지 설명하며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다. 에반젤린은 블랙우드 매너의 귀한 손님으로 머물면서 그의 집안 하인들과 그가 적절한 샤프롱으로 부를 나이든 고모의 감시 아래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것이다. 그의 설명 내내 에반젤린은 그의 계획에 담긴 세심한 배려, 그녀의 우려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그녀 아버지의 빚을 사들인 남자에게서 예상했던 냉정한 계산이 없음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왜 단순히 그녀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관대한 조건을 제안하는지 물었을 때 세바스찬은 창문 쪽으로 완전히 몸을 돌려 새벽빛이 그의 얼굴에 흉터 입은 쪽을 은폐나 수치심 없이 비추게 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외모 너머를 봐주는 아내, 즉 그의 자귀와 재산만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아껴줄 수 있는 지성과 기계를 가진 여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구하려는 시도에서 수완과 용기를 모두 증명했으며 그는 런던 무도회장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인위적인 성취보다 그 자질들을 훨씬 더 존경했다. 그의 인정에 담긴 진정한 취약함이 에반젤린의 마음속 예기치 않은 곳을 건드렸고 그의 제안이 그녀의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길임을 실질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그녀의 저항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아침빛이 그들 주위로 강해지자 그녀는 마지못해 한 달간의 구애 제안에 동의했다.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의 청혼을 거절할 권리를 유지하며 그녀의 아버지에게는 어떠한 금전적 불이익도 없다는 조건이었다. 세바스찬이 그녀를 그녀의 방으로 다시 데려다주기 위해 거실 문을 정식으로 열었을 때 에반젤린은 긴 밤 후의 피로 때문인지 아니면 괴물 같은 채권자만을 찾을 것이라 예상했던 곳에서 명예와 복잡성을 지닌 남자를 발견한 혼란스러운 감각 때문인지 이상하게 현기증을 느꼈다. 블랙우드 공작은 블랙우드 매너 자체가 그녀의 상상 속 차갑고 영혼 없는 요새와 달랐던 것처럼 그의 무시무시한 평판과는 다른 인물일지도 모르는 것 같았다. 레이디 에반젤린 크로포드와 블랙우드 공작 세바스찬 몽고메리 사이의 약혼 소식은 스캔들처럼 피할 수 없는 속도로 런던 전역에 퍼져나갔고 응접실에서 무도회장으로 속삭임을 타고 옮겨가 마침내 사교계 전체가 그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듯했다. 상황은 사교계가 저항하기에는 너무나 흥미진진했다. 가난한 노처녀가 어떻게든 왕국에서 가장 유망하지만 은둔하는 독신남을 확보했는데 그의 재산은 그의 무시무시한 평판과 신비로운 흉터에 의해서만 능가될 정도였다. 그들의 비범한 합의 후 이 주일이 지나 에반젤린은 해링턴 부인의 저녁 파티에서 세바스찬 옆에 서 있었다. 이는 공작이 수년 전 전쟁에서 돌아온 이후 런던 사교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의 등장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들이 화려한 응접실로 함께 들어서자 대화가 잠시 멈추었다가 낮은 목소리로 재개되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 뒤쪽에 보호하듯 놓여 있었다. 그녀는 에메랄드색 실크로 된 새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이는 세바스찬의 선물로 그녀의 밤색 머리와 흰 피부를 돋보이게 하면서도 그 명백한 품질과 유행하는 스타일을 통해 은근히 그녀에 대한 그의 소유권을 알리고 있었다. 겉으로 드러내는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에반젤린은 부인들이 부채 뒤에서 속삭이고 신사들이 새로운 관심으로 그녀를 평가할 때마다 모든 추측성 시선을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꼈다. 펜브룩 부인은 늘 그렇듯 경솔한 관찰로 어떤 여자들은 부유한 남편을 확보하기 위해 비범한 수단까지 동원하며 심지어 아이들을 겁먹게 할 얼굴을 가진 남자와 자신을 타협시키기까지 한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쪽에서는 그녀의 블랙우드 매너 방문에 대한 의문스러운 이론들이 속삭여졌다. 그녀가 의도적으로 공작을 어떤 스캔들 상황에 빠뜨려 그의 손을 강요했다는 암시였고 다른 이들은 재정적 절박함만이 여자를 그렇게 흉측한 남자와 결혼하게 만들 수 있다고 추측했다. 그의 재산이 아무리 막대하더라도 말이다. 가장 불편했던 것은 이전의 수많은 사교 행사에서 그녀를 무시했던 신사들의 반응이었다. 그들의 무시는 이제 계산적인 평가로 바뀌었고 그들은 어떻게든 잉글랜드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의 관심을 사로잡은 여자를 재평가했다. 토마스 해링턴만이 진정한 따뜻함으로 그녀를 맞이했지만 그가 저녁 내내 그녀 곁을 굳건히 지키는 큰 인물을 살필 때 그의 눈에는 걱정이 어려 있었다. 세바스찬은 뻣뻣한 위엄으로 그 시선을 견뎌냈고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의 흉터 입은 얼굴에 머물러도 그의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하지만 에반젤린은 특히 잔인한 속삭임이 그들의 귀에 닿았을 때 그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턱이 굳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녁 식사 중
약혼한 커플에게 요구되는 의례에 따라 그녀 옆에 앉았을 때 웨스트모어랜드 부인이 기발한 방법을 가진 재산 사냥꾼에 대해 특히 날카로운 발언을 하자 그는 약간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들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소.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따뜻했다. 나는 더 나쁜 것도 겪었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조용한 연대감, 그들이 이 추측의 시련을 함께 마주하고 있다는 공유된 인정이 에반젤린의 가슴에 예상치 못한 온기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사교계가 그녀가 결혼으로 올감했다고 믿는 남자에 대한 감사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감각이었다. 저녁이 끝날 무렵 그들의 마차가 해링턴 부인의 연립주택에서 멀어질 때 에반젤린은 어쩌면 진짜 세바스찬 몽고메리가 그의 평판만큼이나 그들의 이례적인 구애가 그녀가 한때 자신의 삶이 따르리라 예상했던 관습적인 길과 다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런던의 혹독한 시선에서 벗어나 블랙우드 매너로 돌아온 것은 에반젤린에게 놀랍게도 안식처처럼 느껴졌다. 고대의 돌과 조용한 복도는 사교계의 잔인한 추측으로부터의 휴식을 제공했다. 샤프롱 역할을 위해 도착한 공작에 나이 든 고모 레이디 마거릿 몽고메리의 세심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감시 아래 세바스찬은 자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집 안에 그가 만들어낸 사적인 세계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매일매일 무시무시한 평판 뒤에 숨겨진 남자의 새로운 면모가 드러났다. 그 시작은 그녀가 운명적인 그날 밤 찾아 헤맸던 방을 훨씬 뛰어넘는 그의 웅장한 도서관이었다. 2층짜리 방에는 수세기에 걸친 가문 기록뿐만 아니라 과학 논문, 철학 저서, 그리고 유럽 전역의 저명한 지성인들과의 서신이 소장되어 있었다. 세바스찬은 희귀한 약용식물을 재배하는 실험 정원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평소의 과묵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열정적인 열의로 복잡한 식물학 원리를 설명했다. 그의 개인 서재에서 그는 자신의 광대한 영지 전역에 걸쳐 시행된 농업 개량에 대한 방대한 문서를 공개했다. 이는 증가된 노동력이 아닌 과학적 방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면서 소작농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혁신이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노동자들의 육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기계 장치에 대한 그의 상세한 스케치였는데 이는 단순한 학문적 추구가 아닌 지식의 실용적 적용에 관심을 가진 창의적인 마음을 드러냈다. 바로 그런 작업장 견학 중 하나에서 에반젤린은 마침내 그의 흉터에 대해 물어볼 용기를 냈다. 런던 사교계가 괴물 같은 성격의 증거로 신화화했던 그 눈에 보이는 흔적에 대해서 말이다. 세바스찬은 멈춰 섰고 그의 손은 반쯤 만들어진 관가의 모델 위에서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부상이 흔히 알려진 것처럼 전쟁에서 온 것이 아니라 3년 전 그의 런던 저택 근처 불타는 고아원에 갇힌 여러 아이들을 구출하다가 입은 것이라고 조용히 설명했다. 그는 진실을 비밀로 했고 그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원치 않는 관심을 피하기 위해 전쟁 이야기가 계속되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 폭로는 에반젤린으로 하여금 그의 성격에 대해 가정했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들이 여러 세대의 블랙우드 조상들이 화려한 액자 속에서 내려다보는 초상화 갤러리를 걸을 때 에반젤린은 그들의 이례적인 합의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남아있던 질문을 했다. 그의 흉터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젊고 더 아름다운 여성들이 기꺼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일 텐데 왜 그는 특별히 그녀를 선택했는가? 세바스찬은 특유의 사려 기품으로 그녀의 질문을 고려한 후 그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접근하기 몇 달 전부터 사교 행사에서 그녀를 관찰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젊은 숙녀들이 관심을 끌기 위해 실속 없이 가식적으로 웃고 희롱하는 동안 그녀는 진정한 호기심과 지성으로 지켜보고 귀를 기울였는데 이는 그가 관습적인 아름다움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여기는 자질들이었다. 물론 그녀도 자신만의 조용한 방식으로 그런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지만 말이다.
아첨이 아닌 사실에 입각한 감탄으로 전달된 그의 평가는 에반젤린의 마음속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사교계가 여성에게 무관하다고 여겼던 자신의 측면들에 대해 진정으로 보여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새로운 감각이었다. 블랙우드 매너의 동쪽 별관에 인접한 유리 온실은 세바스찬 몽고메리의 사적인 세계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차원을 드러냈다. 그곳은 빛과 녹음의 대성당으로 전 세계에서 수집된 식물학적 보물들을 품고 있었다. 햇빛이 수백 개의 유리창을 통해 새으며들어 따뜻하고 푸른 성역을 만들었고, 그곳에서는 이국적인 꽃들이 화려한 색으로 피어나고 공기는 제스민, 감귤류, 그리고 풍부한 흙에 섞인 향기로 가득했다. 세바스찬은 이 영역을 명백한 열정으로 거닐며 각 표본을 자연 철학자의 정밀함과 시인의 경외심으로 소개했다. 그들이 작은 흰 꽃이 핀 평범해 보이는 식물들 앞에 멈추었을 때 에반젤린은 그 식물이 발레리아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불면증과 신경질환 치료에 대한 그 특성을 상세히 설명하여 그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소박한 허브 정원을 가꾸었고 다양한 식물의 약용 용도를 가르쳐 주었으며 에반젤린은 아버지의 서재에서 스스로 독서를 통해 그 지식을 넓혔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녀가 계속해서 디기탈리스를 알아보고 심장 질환에 대한 신중한 사용법에 대해 논의하자 세바스찬의 표정은 진정한 기쁨으로 변모했다. 과묵한 귀족은 예상치 못한 동질감을 발견한 열정적인 학자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블랙우드 공작과 그의 재산을 보지만 당신은 식물 그 자체를 보는군. 그들이 미주 대륙에서 수입된 희귀한 난초 옆에 멈추었을 때 그가 조용한 경이로움으로 말했다. 기교나 아첨 없이 전달된 그 간단한 말은 에반젤린에게 수십 명의 평범한 구혼자들의 정교한 칭찬보다 더 깊이 와 닿았다. 그날 저녁 여행의 피로를 핑계로 재치 있게 일찍 자리를 뜬 마거릿 부인과 저녁 식사를 한 후 세바스찬과 에반젤린은 봄의 한기를 막아주는 불이 타오르는 작은 응접실에 남아 있었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에는 식물학 서적에 집중되었지만 점차 좋아하는 작가, 철학적 사상, 그리고 결국 그들 둘을 형성한 개인적인 실망들로 확장되었다. 세바스찬은 고아원 화재에서 돌아온 후의 고립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교계가 그의 흉터에 움츠러들고 그의 은둔에 대해 속삭이자 그가 완전히 물러나 무도회장 대신 책과 서신에서 동반자를 찾게 된 과정을. 그에 화답하여 에반젤린은 조훈 가문의 미혼 여성에게 기대되는 만족의 가면을 유지하면서 청춘과 전망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조용한 절망, 사교계의 잔인한 셈법에 따라 데뷔탕트에서 노처녀로 넘어가면서 내려앉는 조용한 비가시성에 대해 고백했다. 실망에 대한 그들의 공유된 이해는 그들 사이에 다리를 놓았고 둘 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지적인 연결을 만들었다. 자정이 다가오고 예의상 헤어져야 할 때 에반젤린은 생전 처음으로 자신의 외모만큼이나 자신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 예의상의 인내가 아닌 진정한 관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들어주는 남자와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깨달았다. 그 시간 동안 드러난 세바스찬 몽고메리는 무시무시한 블랙우드 공작과는 전혀 닮지 않았지만 런던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유령보다 더 실체 있고 더 실제적인 인물처럼 보였다. 그들이 응접실 문에서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할 때 그들의 손이 잠시 스쳤다. 이 접촉은 그들의 이례적인 구애의 미묘한 시점에서 어떤 열정적인 선언보다도 더 의미 있었다. 에반젤린에 대한 세바스찬의 관심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블랙우드 매너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서쪽 별관을 탐험하다가 예기치 않게 드러났다. 누렇게 변한 문서 더미로 가득 찬 작은 서재에서 그녀는 수십 권의 일지, 편지, 그리고 공식 서신을 발견했는데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사건, 즉 나폴레옹 전쟁 중 세바스찬의 할아버지인 제6대 블랙우드 공작의 반역죄의 재판과 관련이 있었다.
페이지마다 세바스찬이 잃어버린 문서를 찾기 위한 체계적인 탐색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문서는 그의 할아버지가 왕실의 전적인 인지하에 이중 첩자로 활동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그의 명백한 반역은 사실 프랑스에 거짓 정보를 흘리기 위한 신중하게 조작된 기만이었다. 그 증거는 블레구드 매너 어딘가에 있는 비밀 칸에 봉인되었다고 전해졌으나 제6대 공작이 자신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기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그 위치가 사라졌다. 커져가는 놀라움 속에서 에반젤리는 그녀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발견했던 지도, 그녀가 약탈하려 했던 보물 금고가 금이나 보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블레구드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이 귀중한 문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바스찬이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첫 경계심은 마지못한 솔직함으로 바뀌었고, 그는 그녀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블레구드라는 이름은 그의 할아버지의 사후 사면에도 불구하고 반역의 오명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고, 그 속삭임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가문을 따라다녔으며 현재 공작에 대해 최악의 것을 믿으려는 사교계의 열망에 기여했다. 세바스찬의 고립은 그의 흉터에 대한 사교계의 잔인함에 대한 반응인 만큼이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데 집중하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기도 했다. 가장 충격적인 폭로는 세바스찬이 크로포드 경이 몇 달 전 그에게 접근하여 잃어버린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재정적 대가를 조건으로 도움을 제안했다고 인정했을 때 나왔다. 그들 가문 사이의 연결은 그녀의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고, 그는 아마도 에반젤린이 그 지도를 발견하고 블레구드 매너를 찾아올 것을 알고 심어놓았을 것이다. 그녀가 아버지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세바스찬에게도 조종당했다는 깨달음은 에반젤린을 혼란과 배신감으로 휘청거리게 했다. 그녀가 그에 대한 그의 관심이 단지 가문의 명예에 대한 그의 집착에 계산된 연장이었는지 따져 물었을 때 세바스찬은 예상치 못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으로 응답했다. 그는 정말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그녀 아버지의 빚을 사들였지만 그녀를 결혼으로 올가매려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몇 달 동안 사교 행사에서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의 지성과 조용한 품위에 매료되었으며 그의 흉터와 작비가 진정한 교류의 가능성을 압도하는 무도회장의 인위적인 제약 밖에서 그녀를 제대로 만날 방법을 찾고 있었다. 지도, 빚, 그의 침실에서의 자정의 만남. 이 모든 것은 상황과 의도적인 설계에 의해 짜인 테피스트리의 실들이었고, 에반젤린은 자신이 정교한 조종의 희생자였는지 아니면 비범한 운명의 수혜자였는지 확신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가 그의 가문의 과거 불명계와 그 자신의 복잡한 동기의 증거 속에서 세바스찬을 남겨두고 떠날 때 에반젤린은 그들의 성장하는 관계의 기반이 이러한 폭로의 무게 아래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일부는 그가 마침내 그의 진정한 목적을 공유한 그 설득력 있는 정직함을 인정했다. 숨겨진 문서를 찾는 과정은 그들의 잠정적인 관계를 더 깊은 무언가로 바꾸어 놓았다. 세바스찬과 에반젤린은 블레구드 매너의 여러 방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건축 도면, 가문 역사, 그리고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지도의 조각들을 참고했다. 공유된 목적은 그들이 도서관에서 나란히 작업하면서 자연스러운 친밀감을 만들어냈다. 같은 책을 보기 위해 몸을 기울일 때 어깨가 가끔 스치고 같은 책을 잡으려 할 때 손가락이 우연히 닿았다. 그들의 약속이 시작된 지 3주째 격렬한 봄 폭풍이 영지를 덮쳤다. 비가 도서관 창문을 맹렬하게 후려쳤고 세바스찬은 어두운 복도를 통해 에반젤린이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추가 촛불과 벽난로 장작을 주문했다. 번개가 뚜렷한 흰 섬광으로 방을 비추고 뒤이어 고대 저택의 기반 자체를 흔드는 듯한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울려 퍼지는 동안 세바스찬은
점차 다른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았던 자신의 조각들을 드러냈다. 불빛 아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그는 고립으로 점철된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했다. 12살에 자귀를 물려받았지만 그것이 감당하기 힘든 책임과 반역의 속삭임으로 더럽혀진 유산의 무게와 함께 왔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의 이야기였다. 불꽃은 그의 용모를 부드럽게 했고 그가 더 이상 그녀에게서 숨기려 하지 않는 얼굴에 흉터 입은 쪽 위에서 춤을 추었다. 에반젤린은 그들의 다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공유하는 깊은 외로움을 깨달으면서 가슴속에서 무언가 변화하는 것을 느꼈다. 계획하거나 예의를 생각하지 않고 그녀는 그들 사이의 작은 공간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그의 흉터 입은 뺨을 부드럽게 만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고르지 않은 질감을 따라가는 부드러움은 그들 둘 다를 놀라게 했다. 세바스찬은 그녀의 손길 아래 얼어붙었고 그의 눈은 취약함과 경계심이 뒤섞여 커졌다. 의미 없는 위로는 하지 마시오. 그가 혐오나 동정심에 직면하며 보낸 세월에서 비롯된 감정과 의심으로 거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에반젤린은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녀의 심장은 갈비뼈 아래서 세차게 뛰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마도 그녀가 제공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무언가. 그들의 약속이 시작될 때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일지도 모른다고.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변화했고 창밖의 번개처럼 공기를 전율시키는 듯한 인식의 흐름으로 변모했다. 세바스찬이 마침내 그들 사이의 남은 거리를 좁혔을 때 그의 입술이 망설이는 질문과 함께 그녀의 입술에 닿았고 에반젤린은 키스에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이나 흉터 입은 피부와 그렇지 않은 피부의 구별 없이 그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 연결은 부드러우면서도 심오했고 부드러우면서도 변화를 가져왔다. 에반젤린이 사회적 비가시성의 세월 동안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첫 키스였고 세바스찬이 그의 흉터 이후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과는 다른 첫 키스였다. 그들이 천천히 떨어졌을 때 폭풍은 블랙우드 매너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지만 도서관 안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풍이 그들 사이의 풍경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고 필요에 의한 약속으로 시작된 것이 진정한 애착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을 둘 다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로 변모시켰다. 숨겨진 방의 발견은 그들의 이례적인 약속이 시작된 지 3주째에 이루어졌다. 세바스찬의 집에 대한 지식과 에반젤린의 아버지 지도에 대한 기억을 결합한 며칠간의 체계적인 조사 끝에 말이다. 동쪽 별관 도서관에서 함께 작업하며 그들은 현재의 건축 구조와 원래의 설계도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고 실제보다 약간 좁게 측정된 벽의 한 부분을 찾아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마거릿 부인이 안전하게 잠자리에 든 후 그들은 나무 판벽을 누르고 찔러보다가 세바스찬이 특정 가문 역사서 뒤에 숨겨진 장치를 발견했다. 그러자 책장의 한 부분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첩의 마지못한 신음소리와 함께 밖으로 열렸다. 그 너머의 좁은 통로는 그들이 들고 온 촛불에 비춰진 구불구불한 돌계단으로 이어졌고 춤추는 불꽃은 그들이 내려오기 전까지 수세기 동안 쌓인 먼지를 드러냈다. 맨 아래에서 그들은 에반젤린이 한때 상상했던 것처럼 금으로 가득 찬 금고가 아니라 블랙우드 가문의 문장으로 봉인된 단 하나의 철 상자가 들어있는 작은 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세바스찬이 수년간 찾아 헤맸던 문서, 즉 복잡한 방첩 작전의 일환으로 그의 명백한 반역 행위를 승인하는 섭정 왕자 자신의 서명이 담긴 할아버지의 명령서가 놓여 있었다. 그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킬 증거는 안전을 위해 숨겨졌다가 늙은 공작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의 혼란 속에서 잃어버렸고 수십 년 동안 재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공유된 승리는 예기치 않은 신체적 접촉의 순간으로 나타났다. 세바스찬이 에반젤린을 즉흥적인 포옹으로 들어 올려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고 이내 예의가 되살아나 그가 그녀를 부드럽게 내려놓을 때 그의 손이 잠시 그녀의 허리에 머물렀다.
역사와 공유된 목적의 무게에 둘러싸인 숨겨진 방의 부드러운 촛불 아래 세바스찬은 너무나 취약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에반젤린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는 그들의 약속을 시작할 때 그의 탐구를 이해해 줄 지적인 여성과의 실용적인 파트너십을 바랐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협력이나 존중 이상의 것을 원하게 되었다고. 그의 감정은 그의 신중한 계획을 넘어 진화했고 예상하지도 추구하지도 않았지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되었다. 에반젤린은 자신의 마음이 그의 고백에 응답하는 것을 느꼈지만 그의 이전 폭로에서 비롯된 조심성과 상처가 여전히 그녀를 붙잡았다. 이 새로 발견된 애정이 여전히 그의 계획의 일부가 아니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그녀는 부드럽게 물었다. 진정한 선택이 아닌 조종과 필요에 의해 그들을 함께하게 만든 복잡한 게임의 또 다른 계산된 움직임이 아니라고. 그녀의 질문은 그들 사이에 공중에 떠 있었고 축하가 지배했던 순간 전에 새로운 긴장을 만들어냈다. 세바스찬의 손에 들린 귀중한 문서는 이제 그러한 비정통적인 상황을 통해 함께하게 된 두 사람이 비밀과 전략적 책략 위에 세워진 기반에서 진정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더 시급한 질문에 의해 가려졌다. 블랙우드 매너가 음울한 고딕 양식의 요새에서 반짝이는 사교계의 중심지로 변모한 것은 기적에 가까워 보였다. 카운티 전역과 그 너머에서 온 마차들이 런던 사교계의 전개들을 이 영지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가장 웅장한 무도회로 실어 날랐다. 크리스털 샹들리에는 수백 개의 촛불로 눈부시게 빛났고 모든 표면은 신선한 꽃으로 장식되었으며 음악가들은 높은 단상에서 연주했다. 제복을 입은 하인들은 샴페인과 이 행사를 위해 특별히 초빙된 프랑스 요리사가 준비한 진미를 들고 돌아다녔다. 이 화려한 부흥의 중심에는 블랙우드 공작 세바스찬 몽고메리가 서 있었다. 그는 그의 위험 있는 키와 넓은 어깨를 강조하는 정식 검은색 이브닝 복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의 흉터 입은 쪽은 더 이상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자신의 과거와 화해한 남자의 자신감으로 드러나 있었다. 그의 옆에서 에반젤린은 옅은 푸른색 실크 위에 은색 직물로 된 드레스를 입고 빛나고 있었고 그녀의 밤색 머리는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핀으로 장식되어 한때 눈에 띄지 않았던 노처녀를 부인할 수 없는 우아함과 균형 잡힌 여성으로 변모시켰다. 저녁 식사 중 세바스찬은 일어나 손님들에게 연설했다. 그의 깊은 목소리는 조용해진 무도회장을 통해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다가오는 결혼식의 공식 날짜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범한 구하의 기간 동안 에반젤린의 지성, 용기, 그리고 그녀가 그의 삶에 가져다준 깊은 기쁨에 대해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이야기했다. 한때 에반젤린을 눈에 띄지 않는 벽의 꽃으로 무시했던 사교계의 마님들은 이제 그녀 주위로 몰려들어 열렬한 축하와 특별한 모임에 대한 초대를 제안했고 그들의 이전의 거만한 태도는 미래의 블랙우드 공작 부인에 대한 열렬한 환심사기로 바뀌었다. 손님들 사이에서 에반젤린은 놀랍도록 잘 차려입고 자금이 풍부해진 아버지를 발견했다. 아버지는 잠시 단둘이 있을 때 세바스찬이 결혼에 대한 그녀의 결정과 상관없이 몇 주 전에 이미 그들의 모든 빚을 비밀리에 갚아주었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숨겨온 관대한 행동이었다. 이 폭로는 그녀의 가슴에 따뜻한 물결을 일으켰고 그녀가 모든 예상을 뛰어넘어 존경하게 된 남자의 진정한 성격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그날 저녁 유일한 불협화음은 한때 수많은 런던 무도회에서 에반젤린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던 웨슬리 경이 와인에 취해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가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한 남편을 확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을 타협시켰다고 큰 소리로 암시했을 때 발생했다. 세바스찬은 위험한 속도로 그녀 곁에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굳어졌다. 그는 그 모욕에 대해 주변의 대화를 놀라움 속에 멈추게 하는 용어로 결투를 요구했다.
대결이 격화되기 전에 에반젤리는 세바스찬의 팔에 제지하는 손을 얹고 웨슬리 경에게 냉정한 침착함으로 말했다. 이전에 자신을 그렇게 철저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여겼던 신사라면 이제 그녀의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이며, 아마도 그의 갑작스러운 관심은 더 큰 지참금은 가졌지만 더 작은 정신을 가진 머리 빈 데뷔탕트들을 줬다가 실체 있는 여성을 간과했다는 발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성의 조용한 자신감으로 전달된 그녀의 응답의 정확성은 결투도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웨슬리 경을 침묵시켰고, 그는 군중 속으로 물러났다. 근처의 청중들은 이전에 내성적이었던 크로포드 양이 자신의 명예와 다른 이들이 그녀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 때 그것을 알아본 남자의 명예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여성으로 변모한 것에 대해 감탄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들의 이례적인 약속의 한 달은 달빛이 블랙우드 매너의 정원을 은빛으로 물들여 정성스럽게 가꿔진 길과 고대의 장식 나무들을 그림자와 빛의 꿈결 같은 풍경으로 바꾸어 놓은 밤에 그 끝을 맺었다. 에반젤리는 정원 중앙의 돌 분수 옆에 서 있는 세바스찬을 발견했다. 그의 큰 키는 움직임 없이 달의 반사를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각으로 부수고 잡는 잔물결 이는 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조용히 다가갔지만 그는 그녀의 존재를 감지한 듯했다. 그는 그녀를 마주보며 돌아섰고 그의 표정은 신중하게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가 숨기려 애쓰는 긴장을 드러냈다. 에반젤리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추었고 자정의 공기는 장미 향기와 나이팅게일의 먼 소리를 실어 날랐다. 그녀는 간단히 한 달이 끝났고 그가 약속을 지켰으며 그들의 약속은 이제 완료되었다라고 말했다. 세바스찬은 잠시 완벽하게 가만히 서 있다가 인정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약속대로 그녀는 그녀의 결정과 상관없이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다고 확인했다. 그의 말은 절제되어 있었지만 에반젤리는 그의 어깨에 약간의 긴장, 그가 분명히 거절을 예상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동안 턱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굳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달빛 비치는 정원은 그들 주위에 조용히 내려앉았고 그들의 비범한 한 달 동안 자라난 말하지 않은 감정들로 무거웠다. 그 감정들은 그들의 이례적인 구애가 자정의 음모와 재정적 필요를 통해 시작되었을 때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세바스찬은 그녀에게 위험 있는 이별의 예의를 표하며 약간 몸을 돌렸을 때 에반젤리는 한 걸음 더 다가와서 그녀가 떠난다고 말하지 않았고 단지 그들의 약속이 완료되었다고 했을 뿐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제 일어날 일은 그들의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선택이 될 것이라는 말에 세바스찬은 조심스러운 희망이 그의 엄격한 용모를 변화시키며 그녀를 향해 다시 돌아섰다. 밤 공기는 가능성으로 그들 사이에서 진동하는 듯했고 에반젤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다. 그녀는 블랙우드 매너의 보물을 찾으러 왔지만 금이나 보석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녀 자신의 것과 필적하는 지성을 가진 남자, 전쟁터의 영광이 아닌 일상의 친절에서 용기가 증명되는 남자. 그의 흉터가 괴물 같은 성격이 아닌 깊은 연민을 반영하는 남자를. 그때 세바스찬이 그녀를 향해 움직였고 달빛이 그의 표정에 깃든 경이로움을 비추었다. 에반젤리는 필요로 시작된 것이 둘 다 추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둘 다 원하는 무언가, 즉 단순한 편이나 의무가 아닌 상호 존중과 진정한 애정에 기반한 파트너십으로 변모했다고 인정했다. 세바스찬이 그녀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을 때 에반젤리는 그들 주위의 정원이 그들 사이의 강렬한 연결에 비해 무의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절박한 자정에 그의 침실 침입으로 시작되어 서로에게서 사교계가 간과하거나 오해했던 자질들을 발견한 두 사람 사이의 자유롭고 정직한 선택의 이 순간에 이른 여정의 절정이었다. 세바스찬은 달빛 비치는 정원에서
에반젤린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 신중한 우아함으로 움직였다. 위험 있는 블랙우드 공작은 그의 자귀와 권력을 내려놓고 사랑에 빠진 한 남자로서 자신을 내보였다. 그 변화는 놀라웠다. 그의 평소의 위험 있는 존재감은 진정한 취약함에 자리를 내주었고, 그는 계산이나 전략이 아닌 뒤에 분수 속 물처럼 달빛을 받은 가려지지 않은 감정만을 담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부드럽지만 깊은 진심으로 말했다. 그는 한때 문을 잠그고 상황과 필요에 의해 결혼을 요구했지만 이제는 그들 사이의 모든 문을 열고 대신 그녀의 마음을 자유롭게 달라고 요청하고 싶다고 상기시켰다. 이전의 모든 만남에서 강하고 흔들림 없었던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잡을 때 약간 떨렸고, 그의 목소리는 수년간 신중하게 쌓아올린 벽 뒤에서 보낸 남자가 이제는 그 앞에 있는 여자를 위해 기꺼이 해체하는 무게를 담고 있었다. 이 완벽한 정직함의 순간에 세바스찬은 그들의 이례적인 시작이 둘 다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실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약속이 그들의 각자의 고독 속에서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기쁨의 가능성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인정했다. 에반젤린은 그녀 앞에 무릎 꿇은 남자를 내려다보며 그들의 첫 논쟁적인 만남에서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놀라워했다. 그녀는 더 이상 파산에서 아버지를 구하려는 절박한 딸이 아니었고, 그는 더 이상 빚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냉혹한 채권자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의 등을 곧게 펴고 턱을 들어 올린 자신감은 사회적 지위나 재정적 안정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녀를 진정으로 본 남자의 눈에 비친 자신의 가치에 대한 깊은 지식에서 비롯되었다. 그의 것과 어울리는 부드러운 솔직함으로 그녀는 다른 아무도 표면적인 판단과 사회적 기대를 넘어 보려 하지 않았을 때, 그가 그녀를 제대로 진정으로 보았을 때부터 그녀의 마음이 그의 것이었다라고 고백했다. 처음 그들을 끌어당겼던 지적인 연결은 정신, 영혼, 그리고 마음을 모두 아우르는 무언가로 깊어졌고, 상황과 오해에 의해 가려졌다가 운명이나 아마도 그들 자신의 결단이 영원히 숨겨져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을 드러낼 때까지의 동류의 영혼에 대한 인식이었다. 세바스찬이 일어서자 그녀가 기꺼이 그의 품으로 들어서면서 그들 사이의 거리는 사라졌고, 그들의 입술은 어떤 공식적인 문서도 적절히 담을 수 없는 약속을 봉인하는 키스로 만났다. 단순한 편애나 의무가 아닌 상호 존중과 진정한 애정의 기반 위에 세워진 그들의 신성한 연결은 잠재적인 스캔들로 시작된 것을 심오하고 영원한 무언가로 바꾸어 놓았다. 그들 주위에서 정원은 바스락거리는 나무집과 먼 새소리의 야간 교향곡을 계속했지만, 세바스찬과 에반젤린에게 세상은 이 단 하나의 완벽한 연결의 순간으로 좁혀졌다. 잠긴 문과 자정의 대결로 시작되어 서로에게서 예상치 못한 보물을 발견하기 전에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가능성에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한 여정의 절정이었다. 1년 후 블랙우드 매너는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났다. 한때 방치되었던 정원은 이제 색과 향기로 가득했고, 햇빛은 커튼 없는 창문을 통해 들어와 더 이상 홀랜드 천과 우울함에 쌓여 있지 않은 방들을 비추었다. 영지의 변화는 그 주인과 안주인의 심오한 변화를 반영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오랫동안 그림자와 속삭임에 버려졌던 공간에 빛과 목적을 가져다 주었다. 세바스찬은 발견된 문서를 성공적으로 관계 당국에 제출했고,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왕실 포고를 통해 공식적으로 반역 혐의를 벗었으며, 수십 년간의 부당한 불명예 끝에 블랙우드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이제 블랙우드 공작 부인이 된 에반젤린은 빈곤한 젊은 여성들을 교육하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그녀는 상당한 블랙우드 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세바스찬이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기 전까지 자신처럼 사교계에서 간과되었을지 모를 소녀들의 지성과 잠재력을 위한 기회를 만들었다. 그들의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는 가든 파티에는 카운티 전역과 그 너머에서 온 최고의 가문들이 모였고,
한때 타협한 신부와 그녀의 흉터 입은 남편에 대해 속삭였던 많은 손님들이 이제는 지적인 블랙우드 부인과 그녀의 헌신적인 공작 사이의 완벽한 조화를 감탄했다. 펜브룩 부인은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들 사이의 연결이 마치 수년간의 분리 끝에 마침내 나란히 놓인 같은 컬렉션의 두 권의 희귀한 책처럼 실제로 보인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해링턴 경과 부인은 세바스찬이 대부분의 남편들이 여성의 이해를 넘어선다고 여길 문제들에 대해 아내와 상의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고, 이제 막 좋은 가문의 활발한 젊은 여성과 약혼한 토마스는 그 부부가 교환하는 모든 시선에서 명백한 진정한 애정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세바스찬과 에반젤린이 장미 덮인 아치 아래서 함께 손님들을 맞이할 때 그의 손이 조용한 소유의 제스처로 그녀의 허리 뒤쪽에 가볍게 놓여 있었고, 그는 그녀의 귀에 속삭이기 위해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이 결혼 생활 1년 동안 발견한 장난기, 어린 친밀함을 담고 있었다. 그날 밤 내 침실에서 붙잡힌 게 기쁘지 않소, 공작 부인. 그가 그녀의 피부에 따뜻한 숨결을 내쉬며 속삭였다. 이에 에반젤린은 자신의 지위와 남편의 애정에 모두 확신에 찬 여성의 자신감 있는 미소로 대답했다. 저는 붙잡힌 게 아니었어요, 전하. 마침내 발견된 것이었죠. 그들의 공유된 웃음은 근처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 교환의 사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당시에는 재앙처럼 보였던 순간이 궁극적으로 둘 다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깊은 행복의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를, 때로는 스캔들이나 절망의 순간처럼 보이는 것이 대신 우리가 진정으로 속한 곳을 발견하는 예상치 못한 길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신중하게 구축된 외관 너머의 진정한 자아를 보고 다른 이들이 한계와 결점만을 인식하는 곳에서 가치와 가능성을 알아보는 사람과 함께 필요로 시작된 것을 자유롭게 선택되고 무한히 소중한 무언가로 바꾸어 놓으면서